연금 68만 원 받아 사는데 예. 건보료를 28만 원 내라니 부담될 수 있다고 봐요.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사회적 합의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재산에 내는 것을 좀 줄이고 좀 소득으로 더 일원화하는 큰 목표를 세운 거고요. 직장인들은 뭐 아주 쉬운데 재산만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돼요.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재테크 상품은 없어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고갈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되게 길게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예, 거의 뭐 환영입니다. 네, 단골이에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사 여쭤보려고요. 연금 68만 원 받아 사는데 예. 건보료를 28만 원 내라니 예. 이런 분노가 담긴 기사인데요. 근데 사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확히 모르는 개념이 국민연금, 예. 건강보험료 예.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고 또 누가 받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뭐 직장인들은 간단해요. 네. 내 월급의 9%를 내는 거고요. 근데 어. 9%를 다 내냐? 그것도 네. 아니고요. 내가 절반, 4.5%는 내가 내고 4.5%는 우리 회사가 내는 거고요. 건강보험도 간단해요. 7%, 내 월급의 7%를 내는 거고요. 3.5%는 내가 내고 3.5%는 뭐 회사가 내고 그런 건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뭔가요? 이게 뒷자리에 있는 동료들, 뒷자리에 있는 우리 뭐 과장님 네. 이런 월급이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았어요? 라고 물으세요. 조금 약간 좀 그쵸? 민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과장님 이번 달 건강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의외로 잘 알려주거든요. 건강보험료 나 이번 달 뭐 25만 원 나왔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어차피 자기 월급의 3.5%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 냈으면 그 3.5%를 역산해서 저 과장님은 얼마, 김 대리님은 얼마라고 우리는 월급을 알 수 있는 팁입니다. 그렇군요. 매너 있게 월급을 물어보는 그렇죠. 방법이군요. 의외로 잘 알려줘요, 건강보험.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내는 돈이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낸 돈에다가 국가가 돈을 보태서 더 많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재테크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런 거 받아 적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항상 가장 많이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재테크 상품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중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훨씬 재테크 상품이 없어서 혹시 연금관리공단에다 전화해서 네. 내가 추납할 수 있나, 추가 납부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자격이 되나 물어보고 만약에 자격이 된다 하시면은 무조건 추가 납입을 끝까지 다 하시는 것이 와. 이득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근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자격 요건이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한 번도 납부를 안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추가 납부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잠깐 납부를 안 했던 그런 시기, 그 시기에 내가 추가 납부를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무조건 추가 납부는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꿀팁이. 근데 재테크로 굉장히 좋다고는 하시지만 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고갈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고갈되는 연금 상품인 거고요. 네. 고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면 나쁜 연금이에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 국민연금은 사실상 강제저축이에요.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강제예요. 법이에요. 근데 강제저축을 하면서 내가 100만 원을 냈어요. 네. 근데 국가가 99만 원만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고갈이 안 되겠죠. 네. 아니 강제저축을 하면서 내가 낸 돈보다 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깡패 아니야? 이건 깡패죠. 그렇죠. 차라리 강제저축을 안 하면 몰라도 강제저축을 하면서 내가 낸 돈보다 조금만 돌려주면서 강제저축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제저축이니까. 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연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갈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나고 고갈되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아주 이득이다. 쌉 이득이다.
고갈이 되니까 내가 네. 이득이 되는 거고 고갈이 안 된다면 나는 이득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갈이 되니까 나중에 되면 내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요? 네, 당연히 국가가 이 국민연금이 고갈됐다고 해서 근데 고갈된다라는 것이 의도적인 고갈이에요. 하다 보니까 고갈이 된 게 아니고 처음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부터 강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준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고갈이 되는 거고 그 고갈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다른 그런 뭐 조세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국민연금 제도는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걱정 없이 재테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갈이 안 되면 비정상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내년 7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그게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근데 이것은 좀 단편적으로 다뤄서 그래요. 그래서 좀 건강보험의 좀 큰 틀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큰 틀이 언제 마련됐냐면은 그 17년도 초반에 건강보험법이 이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크게 바뀌었어요. 17년 초반 이게 어떤 때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렇죠. 업무 중지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기 그 공백, 그 공백 때 굉장히 우리 국회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을 잘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건강보험법을 바꿨고요. 그때 마련한 그런 로드맵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가고 있는 거다. 이거는 참 잘 바꾼 법인데요. 이 법의 좀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좀 소득이 있는 사람도 내고 재산 가지고도 내는데 이게 좀 재산에 내는 것을 좀 줄이고 좀 소득으로 더 일원화하는 큰 목표를 세운 거고요. 과거에는 내 아들 또는 내 딸을 한테 업혀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게끔 했다면은 지금은 내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 내자라는 그런 큰 틀로 됐고요. 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줄었어요. 한 하위 80% 정도, 그리고 상위 한 10% 정도 넘는 분들은 이게 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그런 큰 틀의 개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건강보험료를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7%에서 반반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산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뭐 아주 쉬운데 월급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참 쉬운데 이게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사업소득에 따라서 뭐 같은 비율을 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재산만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만 있어요.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나?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뭐 한 30억짜리 집에 있다. 근데 나는 뭐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네요. 많이 내야죠. 근데 나는 재산이 한 푼도 없고 새들어 살고 있는데 소득이 뭐 한 250만 원 정도다. 그랬을 경우에 건강보험료는요,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내지 않으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지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예요. 30억 재산가가 내지 않으면은 150만 원 소득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사회적 합의를 해야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득은 하나도 없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는 있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그 어느 정도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근데 또 이런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소득이 연금 68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건강보험료 28만 원이나 내라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기사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부담될 수 있다고 봐요.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사회적 합의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득은 없는데 재산만 있다라는 이유로 뭐 20만 원, 30만 원 낸다라는 건데 그 재산이 보통 얼마부터 부과가 되냐면은 뭐 여기 과표 뭐 3억 6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나요? 근데 과표 3억 6천이면은 세상에 3억 6천은 너무 조그만 집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건 과표고요.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한 6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억이 넘는 집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부터 이제
이 건강보험료를 자기가 직접 아들, 딸한테 업히지 않고 직접 내는 건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만원, 20만원 점점 집값이 올라갈수록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값이 한 10억 정도 넘는 분들은 사실 그 10억을 넘는 집을 유지하고 사시는 비용도 뭐 관리비나 이것저것 하면은 뭐 돈 1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돈은 내는데 뭐 건강보험료는 뭐 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요, 그만큼 재산은 없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부담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 이 세상에 팬시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보고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는 그 총괄적으로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 총괄적인 거는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되죠.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모든 정책은 서로 모순되는 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건강보험에 대한 이런 지급률이 높아져야 된다, 보장률이 높아져야 된다, 모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면 안 된다, 이것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높여서 세금을 통해서 건강보험에다가 지급을 많이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이유로 건강보험을 너무 많이 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오. 내는 것도 안 안 돼. 되는 거죠. 돈은 누가 내나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국채를 그럼 많이 발행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정책을 볼 때는요, 한 가지 단점만 보면 안 돼요. 도대체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누가 어떤 단점을 이거를 품어 안아야 되는지도 그런 식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다행히도 네. 2017년도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때 여야가 잘 건강보험법을 합의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런 단점들은 한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풀어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얘기죠. 아, 네. 말씀을 되게 길게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국민연금 재테크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당장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드려요. 예. 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예,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예.